천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세요? 그 돈을 2년, 3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납득 가세요? 예전에 정부가 모여서 기금을 운영을 했으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아는데 그거는 기금이 100억, 200억 수준일 때 하는 얘기고 이게 천조 원이 됐으면 제가 보기엔 한국은행보다 국민연금공단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들의 의사결정하는 운영들이 정부 관료,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무직 공무원들 한 대여섯 명이 사실상 주도하고 가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과연 천조 원이나 되는 돈을 굴릴 만한 역량이 과연 되느냐. 천조 원이 넘는 돈을 몇 년 정도의 임기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야, 기금이 천조 원이면 워렌 버핏은 못 데려오겠냐. 월급 1조 원 주면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보는 사람이 전문가나 어떤 의사결정자들 중에서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처럼 소위 연한이 이론상 무제한일 수도 있는 자금은 우리나라에선 최소한 못해도 한국은행 정도 수준의 사회적인 어떤 수준은 돼야지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모습은 그냥 정부 산하 공기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영향력 대비 너무 열의해 있죠. 아까 최초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정치권의 시각은 어떤가? 네, 맞아요. 이걸 바꿀 만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잠깐 이제 연금특위에 있으면서 거의 매주 연금특위 회의를 했거든요. 대전에서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많이들 아세요. 첫 번째.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금특위 산하 그 민간자문위원회 그 20명의 전문가들이 있었던 그 마지막쯤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발제한 3.115,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그 어얼리 버전이었는데, 그거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단일안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없지는 않았어요. 다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 사이에서의 이 싸움을 멈춰야 되니까 그 두 안이 1안 2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몇몇 의원님들이 아니 정부 재정 투입 조금만 일찍 하면 다음 세대 정부든 가입자든 덤탱이를 안 쓴다는데 생각해 본 적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감에서도 현 국감 때도 어젠가 그젠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유 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연금을 조금 진지하게 보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봐요. 다만 기존의 논의 자체가 저는 이제 연금 논의를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지점이 이념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계속 전문가로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전문가라 집단이 그렇잖아요. 내가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세대 전문가가 저놈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진보나 보수나 둘 중에 하나 줄을 서야만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질적이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성향과 별개로 제가 하는 얘기는 기존의 진보 진영, 그러니까 소득보장론, 그다음에 보수 진영, 재정안정론, 여기랑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들어갈 틈바구니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금투세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념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 제도를 소위 이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제가 픽아웃에서 말하는 구세대의 개념 헤게모니 싸움이 되는 거고,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거는 합리를 베이스로 하는 장기 지속성을 고민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니까 그냥 어느 쪽에도 걸쳐지지 않은 새로운 전문가들이 거기를 올라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간극을 이제 소위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느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소위 정치라는 게 그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주시기를 그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115 책을 썼고 당연히 정부 재정의 투입의 필요성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저희 둘만 나와서 이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야, GDP의 120%나 되는 기금을 보유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6% 아니고 7%만 내버리면은 28조씩 더 생기는 건데, 저라면은 그냥 매년 태어나는 신생한테 1억씩 그냥 28만 명 시원하게 그냥. 근데 그런 게, 근데 연금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뭐 이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더 중립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 그러면 전 경제를 예측한다는 게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예측이라는 게 다 허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은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맞아왔기 때문에 뭐 독일이라고 연금 재정을 부으면서 전쟁이 나서 다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큰 돈을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석유를 팔아서 꾸준히 생기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보험료가 됐건 세금이 됐건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돈인데 그거를 120%까지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있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하지만 것도 같아요. 재정을 투입해야만 연금을 살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그거를 지금 인구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인구 구조가 완만해지는 한 7, 80년대 후에 네네. 뭐 완전히 0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연금을 기금을 좀 줄여가면서 부가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우리는 100년, 200년 그래서 120%까지 쌓자 이거에 동의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분명히 이제 정부나 어떤 재정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GDP 1%가 지금 한 24조 정도 되잖아요. 야, 세금은 24조 원을 쓰는 게 이게 뭐 이게 숫자 노름하는 거냐. 그게 그렇게 쉽게 거치고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유세 시원하게 걷어버리면 또.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야, 지금 경제 활동을 돌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만데 지금 2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도 막대한 돈을 쌓고 있는 연기금에 더 얹어서 쌓자고? 그럼 그 돈이 금고에 잠기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안 돌아가.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재정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기금 운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어떤 재정 사업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다 뭐 채권하고 주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과거에 했던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실버 산업이 됐든 뭐 이런 사업에도 기금이 쓰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돌리는데 기금과 그게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 그거에 대한 좀 사회적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회적 논의를 하기에는 되게 충분한 마중물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막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연금 때문에 저도 자산운용업계에 있었고 50대 중후반이 되면 은퇴 이후를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고객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엄청나게 찾아오고 이제 여의도는 이제 회사가 좀 타이트한 근무 환경이다 보니까 40대 후반부터는 은퇴를 고민하게 되면서 40대 후반부터 이제 소위 나가면 뭐 해야 되냐 하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월세 나오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요즘에 있는 젊은 분들은 미국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은 집을 뭐 팔고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작은 집에 간다고 했더니만 현실은 개뿔 그런 게 아니었고요. 더 사시더라고요. 더 사시고 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돈이 부동산에 매몰되고 그 현금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왜 그런가를 했더니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연금이 있었어요. 소득 대체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어쨌든 명목뿐이었지만 그래도 70% 주겠다, 60% 주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40% 준다고 또 확내를 가버렸고 퇴직연금은 잘 안 운영됐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다 집 사느라 전세금에 다 차 썼고 퇴직금이 없는 상황인데 연금밖에 없는데 연금 40이니까 그럼 나 뭘 해야 되지? 각자 도생. 이 각자 도생이 결국은 부동산 투자가 됐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아서 제가 연금 진짜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최적화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운 건 아니다 보니까 그 강론과 방법론을 잘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읽자마자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 책은 농담이 아니고 그냥 수학의 정성처럼 다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다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책값이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읽는 이 18,000원이잖아요. 어차피 10% 할인하면 16,200원 사실 텐데 그 돈으로
16,200원이 아니라 진짜 1,620조 원 아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어쨌든 오늘 대화를 많이 했고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거는 많겠지만은 정리하면은 1차 때는 연금 개혁이 없었을 때 생길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봤는데 매우 글루미 했고 피크아웃에 거의 뭐 이미 갔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좋지 않았고 대안은 여러 차원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신 거고 3.115로 하나를 생각해 주신 거고 현 정부도 뭐 401을 발표를 했고 종전 정부에서도 이제 500인 토론회도 있었고 등등 많은 걸 했지만 연금 개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정보를 공유하면 결국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제 합리의 세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9세대의 그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은 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연금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합리성이 들어갈 영역이 많이 등장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외부 활동하시는데 좀 힘내시라고 이제 그 더 바이럴 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 이렇게 솔루션이 찾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개를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 분석왕 세이브 코리아는 분석왕이 피카오 코리아를 지르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주제별로 이제 종결을 시키고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채널을 꾸며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원 박사님까지 하시면 총 3분이시죠. 3분이 정말 그 연금제도의 그 정말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여론을 바꾸고 그런 거에 천병에 서셔가지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채널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든 리소스를 다 총가동하여서 이제 바꿔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 하면 저희 PD가 이제 이민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채널이 지금 연금 기획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우리 채널이 지금 지속하냐 마냐 거의 그렇거든요. 저도 연금 기억 안 되면 이민 가겠다고 제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같이 어떻게 베트남에라도 한번 같이 임장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떨까? 아니면 어쨌든 긴 말 했는데 마무리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해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게임 하시나요? 게임 하시죠? 제가 게임 많이 하니까. 리니지. 리니지 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집행검을 포함한 네. 150억 정도를 박은 계정이 9억에 판다고 떴어요. 예. 그렇죠. 그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보고서 네. 저는 최 작가님 책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저도 이제 요즘은 당연히 안 합니다만 게임이 우리가 망한 서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망한 서버의 전형적인 모습은 신규 유저의 유입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신규 유저가 유입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먼저 들어가서 현질을 한 고래들이 컨텐츠를 독점하니까 내가 들어가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거든요.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신규 유저 유입이 들어갈 유인이 없어지고 150억이나 썼던 리니지 계정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저는 9억에 안 팔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게임의 예시를 들자면 근데 또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컨텐츠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그걸 보면 기존의 유저들이 버스 태워준다고 하죠. 아, 퀘스트 좀 새로운 네, 뉴비가 유저, 들어오면은 뉴비 막 버스 뉴비 태워주죠.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 뉴비들. 네. 새로운 뉴비 오면은 버스 태워서 퀘스트도 깨주고 안 쓰는 아이템 있으면 좀 던져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역전되지는 않지만 좀 앞세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작은 게임 세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숫자들을 다 접어놓고 아직 우리 사회는 연금으로 한정을 짓지 않더라도 사실 건보 문제도 마찬가지고 도시 집중화 혹은 뭐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저는 다 동일한 이슈라고 보는데 급격한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계층이 혹은 사회적 계급이 고착화가 되었고 그게 바뀔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리니지에서 최초의 현재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맹장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유저가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민 가고 싶고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내가 애를 낳으면 내 애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렇죠. 나의 삶이 우리 앞세대를 봤을 때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급속한 성장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기를 지난 다음에 인구 감소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에서도 그 그라쿠스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칼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 게 농지개혁이었는데
농지 개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의 감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70년 전에 이제 하니발이 그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그 전쟁을 그라쿠스 형제의 할아버지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이기고 나서 지중해 패권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정기가 있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급속한 성장 이후에 패자가 되었고 70년 동안 안정기가 되었는데 인구가 떡락을 했어요, 소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뭐 제 학자로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개똥 철학 같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혹은 피크아웃이라고 표현되는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요. 급속한 성장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계층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2010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이 있다기보다 그 계층을 공고화하는 형태로 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뭔 짓을 해도 난 집행검을 못 갖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의 제국들은 그 문제를 식민지를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모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남은 건 하나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유 기자님이나 저 기성세대잖아요. 뭐 막차도 탔고 먹고 살만하고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조금만 마치 유비가 오면 버스 좀 태워주고 아이템도 조금 던져주고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결국 게임 만드는 건 누굽니까? 게임사 아닙니까? 신규 유저 유입이 없으면 게임사에서 통상 퀘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템도 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정부도 역할을 해야죠. 그 정도만 하면 지금 되게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3.115와 같은 형태의 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국민연금은요.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연금이 없을 거예요. 내는 돈 대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지속 가능성이 확실한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그 시점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마무리 발언이 되게 길어졌습니다만 사실 재정 1% 뭐 기초연금만 조금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기초연금 지금 70% 노인분들께 드리는데 다 드리면 좋죠. 근데 영원히 그렇게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서 지금 노후 빈곤율이 40%니까 조금 금액을 더 드리되 40%, 30%이 정도 노인분들께 드리면 빈곤 노인에게만 드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국민연금으로 네, 세금 더 안 내도 돼요. 네, 흡수하면은 정말 문제없이 연착이 그냥 가능하다. 더 세금 안 내고 그 돈을 조금씩 일찍 옮기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가 되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얻을 테니 미래에는 기초연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딱 그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안정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기성세대가 조금만 양보하면 앞장서면, 된다는 거네요. 나서서 이제 행동하고 양보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아마도 부분에서. 그러면 식민지를 만들지 않고도 이 급속한 성장 이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피크아웃을 되게 현명하게 극복한 어떤 최초의 현대 국가라는 그런 타이틀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게임사 비유 잘하셨는데 유저 없으면 게임사도 망해요. 그리고 앞에 선 세대 유저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이러면은 그 뒷세대 유저들도 뭐 소위 아주 강력하게 백섭을 바란다거나 다 이제 다 돌아가라 이제 과거로 다 돌아가라 백섭을 바란다거나 뭐 디도스 공격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으로 되게 합리적으로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면 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유 기자님도 마지막 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두 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된 분들은 저희 얘기를 쉽게 받아들였겠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잘 따라오지 못했던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렵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너무 전 국민이 아주 이 디테일한 국민연금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OECD가 저희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오히려 문제나 해결책이 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도 좀 그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연금을 하는 이유가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좀 더 높여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40% 40% 그렇죠. 저도 40%가 아니고 40%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생존 전략이 여러 가지 층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저 9%를 내고 내가 40%의 소득 대체율을 얻을 수 있다면 땡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 넓힐 필요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실질 소득 대체율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도 아니고 25밖에 안 된다. 40%라는 거는 40년 냈을 때, 꾸준히 냈을 때 나오는 거고, 40년 동안 국민연금 붙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 대체율을 보면, OECD가 보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은 그냥 30%예요. 40%가 아니에요. 30%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실제로 얻어가는 실질 소득 대체율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500만 원 받던 사람이 25%면 얼마? 400만 원 받다가 25% 받으면 100만 원 받는 아우, 거죠. 예, 부모 4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은퇴를 해서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소득 대체가 너무 낮아져요. 보통 3분의 2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통상 60 하다가도. 정도. 예. 국민연금 수준은 터무니없이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애초에 설계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도 올리고 네. 대신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지금 세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다. 왜 이걸 자꾸 30년 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 없다는 거고 제가 파리 특파원으로 있을 때 마침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뢰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는데 거기서 심플하게 주장한 게 그거예요. 보험료도 더 올리고 지금 소득 보장도 너무 낮으니까 소득 보장도 높여라. 그리고 국가가 재정을 써라. 그 대신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60세에서 멈출 게 아니라 좀 더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기를 더 연장시켜라. 앞으로를 좀 더 길게 해라. 예. 이런 진단을 내렸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뻔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정답이고 다행히도 이번에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재정 안정론자와 그 소득 보장론자들이 소득 보장론자. 500명의 국민을 모셔다 놓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자료도 드리고 해서 국민들이 낸 결론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갈 길은 이미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괜히 이상한 논리가 들어와 갖고 이 논의를 좀 깨트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그 해법이 뭐냐?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논의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국민연금의 그 개혁을 해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대상자예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연금 개혁을 할 때마다 민간 전문가들이 모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교수나 연구분들이요. 이분들은 또 사학연금 대상자예요. 자, 그다음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자고요. 기금운용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정부 관료들이 뭐 공단 이사장이나 KDI 원장까지 생각하면 한 6, 7명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입자 대상이라고 해서 막 농어촌 대표, 자영업 대표. 근데 국민연금 돈 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월급 소득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태우는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고 결국은 정부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또 국회에서 연금 특위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특위 위원장들 대부분 예전에 관료거나 검사거나 법조인이거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또 이미 은퇴를 했지만 공무원연금 대상자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보는 사람이 전문가나 어떤 의사결정자들 중에서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 저는 그릇되지 않다고 보고 공무원이 이 국민연금 가입자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절실하게 국민연금을 바라봤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 17년 거의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접근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연금 운명 공동체가 돼야지 개혁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그런 거죠. 괜찮고 공적연금이라는 뭐, 거 자체가 사회적 연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양질의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야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들어와서 너네들도 개박살 나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9%의 40%라는 소득 대체율은 공무원 연금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왜?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거든요. 우리는 9% 보험료를 내고 8.33%라는 퇴직금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노후소득에 잘만 쓰면 공무원 연금이나 저희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거두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실제로 은퇴를 하게 되면 나한테 남은 금융소득이라는 게 얼마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럼 공무원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주란 말이에요. 퇴직금을 공무원에게도 주고 퇴직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민간인들은 퇴직금을 받고 합치게 되면은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이 공무원은 필요하니까. 이미 퇴직금을 연금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국민연금에 합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툴을 그건 별도로 논의해서 만들고 나머지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하고 합치는 게 바람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개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통합을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심 갖고 이 골머리 썩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워치독 역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금 운용 저희가 사실 두 번째 책을 계약을 그거 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 계약을 했어요. 했고 두 번째 쓸 주제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겠지만 좀 문제의식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0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 돈을 뭐 2년, 3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납득 가세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장기 경제가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 연기금의 운용을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책에서 야 기금이 1,000조 원이면 워렌 버핏은 못 데려오겠냐? 월급 1조 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가 모여서 기금을 운용을 했으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아는데 그거는 이게 기금이 100억, 200억 수준일 때 하는 얘기고 이게 1,000조 원이 됐으면 제가 보기엔 한국은행보다 국민연금공단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들의 의사결정하는 운영들이 정부 관료,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무직 공무원들 한 대여섯 명이 사실상 주도하고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뭐 변호사든 뭐 이런 분들을 해도 가입자들하고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구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1,0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굴릴 만한 역량이 과연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더하면 어차피 뭐 편집하셔도 좋고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장 상위 의사결정 기구가 기금운용위원회인데 그 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하는 뭐 관료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위원회는 전문성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해라, 뭐 학위를 있거나 뭐 업계에서 몇몇 했거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 조건이 없어요. 그럼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아무나라, 그러니까 대표성의 방점을 찍는 거고. 대표성, 그 소위 가입자들의 대표성에 방점을 좀 두고 있고. 지금 뭐 계신 분들 저는 전문성이 충분하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로 국회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분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해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뭐 시키면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재정 추계 때 제가 낸 보고서에는 그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가 정부 관료를 다 배제한다. 요거는 잘 모르겠고 금통위 정도에 되는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정도의 권위와
어떤 빛나는 커리어를 갖는 분들로 만드는 게 옳고, 그리고 대표성도 중요하니 그러한 인사를 추천하는 거를 좀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제안을 했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처럼 들리네요. 네, 불가능한 얘기는 절대 아니죠. 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의 갖추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몇 년 정도의 임기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의 혼자의 지식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정부는 그 돈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본인이 플레이어가 돼서 그 돈을 운영한다? 전 이거 자체가 이미 시대를 한참 착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연금처럼 소위 연한이 이론상 무제한일 수도 있는 자금은 그 소위 미국 대법관 하듯이요. 네, 종신직인데 계속 이제 승계가 되는 방식으로 9명 정도를 정해가지고 아까 금통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아니면 기간이 뭐 한 최소 10년을 넘어가는 그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바꾸는 거를 전국적인 행사가 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못해도 한국은행 정도 수준의 어떤 뭐 역량 정도 사회적인 어떤 수준은 돼야지.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모습은 그냥 정부 산하 공기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영향력 대비 너무 열의해 있죠. 그렇죠. 지금 1,00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채권의 이자율이 뛰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요즘에 그 국민연금이 너무 해외 주식을 많이 사다 보니까 환율 방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돈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막대한데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전 충분하지 않다. 돈의 크기에 비해서. 이제 높일 때가 됐다는 그런 진단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연금의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러 그런 내용들을 다루시게 되는 거예요? 프리뷰를 이렇게 딱 거창하게 때리신 거고요. 와. 아니, 뭐 책 세일즈 하려고 하신 아니, 전 나오면은 무조건 읽어봐가지고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세일즈 할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네, 하나 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뭐 계약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도 좀 상황은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에서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연금 납부 기회도 없었고 탈락. 그러면 지금 현재 베이비부모는 꿀반 세대냐?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건 약간 반반이네요. 자,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를 약간 낀 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붓고 퇴직연금도 부어가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 용돈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붓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잘 안정이 되면 이제 우리의 자식 세대는 저희한테 용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잘 살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연금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만 보고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유리한 제도의 편익을 느끼고 있네. 우리는 지금 고갈되면 망하는데 이거 없앨까? 이런 논의는 너무 낮은 수준의 1차적인 논의다. 논의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후진국에서 살던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진국이 됐고 중진국 시대를 살았던 베이비부모 세대가 또 열심히 살아서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는 자기의 어떤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된 거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과 해서 물론 이제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단순하게 따지면 훨씬 더 좋은 사회에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금 문제가 망가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내가 좀 더 이익이 있냐, 아버지가 더 이익이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다 또 오히려 세대 간 문제의 접근은 너무 좀 지엽적이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그 논의해서 누가 이익이냐 불리하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국민연금은 눈 딱 감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다 같이 돈 모아서 노인들을 굶어 죽지 않고 살게 정도는 하자 하는 게 어쨌든 사회적 연대를 하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사업인데 여기서 주판 하나를 딱 들이대고 야 너는 얼마 됐는데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따져가면 뭐 중간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평균 연령보다 막 20세, 30세 더 사는 사람 이런 것까지 하면 100이면 100 다 욕구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국민연금은 절대로 안 풀린다. 그리고 지금 부모 세대 앞에 자기 아버지 세대한테 용돈도 줬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자식 세대한테 쓴 교육비만 따져봐도 연금 이상의 돈을 자식 세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부를 이전을 시켜줬죠. 연금 제도만 보고 누가 꿀반 세대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저차원적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처음에 들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지출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연금 지출과 연금 수익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씀하셨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꿀 빠는 세대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기자님도 그렇고 막 부모님께 용돈을 사적으로 드리기도 하니까 사실상 자녀 사적 연금 제도를 운용을 하고 계신 건데 기자님 자녀분들한테는 받을 일은 없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니까 프랑스에서 연금 관련해서 막 그 시위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거기 젊은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기존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시위에 같이 참여를 해요, 오히려. 왜? 저 사람들이 누리던 베네핏을 우리 때에도 누리고 싶다라고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저 사람들이 다 먹고 이거 빈 껍데기만 남을 거니까 여기서 이 연금제도 덮자? 이런 논의는 저는 지금 우리가 연금 역사가 되게 짧아서 그런 거고 이제 연금이 이제 실제 소득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거라고요. 그러면 서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50대 넘어가면 찾아와서 내 돈 어떻게 굴려야 되냐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 작가님이 훨씬 더 전문가긴 하지만 저는 그냥 기자의 촉으로 이미 그 아까 얘기했던 노후를 위해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마련해 넣겠다고 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 벌써 지금 꼬마 건물 가진 사람들은 임대가 안 들어와서 난리예요 이게 이 동네도. 난리잖아요. 그때는 건물을 갖는 게 드림 컴 트루였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저는 한 1, 20년 딱 지나면 야 우리가 옛날에 왜 아파트 때문에 저렇게 막 몇십억씩 줘가면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다 돈을 썼나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연금이란 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은 받으면 쓴다고요. 근데 연금이란 제도가 없으면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핍 생활을 해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가 진짜 그 얘기인데 이 얘기하면 또 1시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자, 근데 2030년이 지나면 노인 인구가 30%, 기금이 고갈된다는 5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40%예요. 40%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돈을 안 써야지. 국가에 부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제 말이요. 돈이 안 돌면. 제 말도 그 말입니다. 돈이 아예 안 도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럽에서 유로존 위기가 났을 때 실업률이 치솟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했었잖아요. 그때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받는 연금을 가지고 같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노인들한테 그 연금급여가 지워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뭐 이것도 국가에서 용돈 줬네 하고 아마 또 손자나 이 사람들 용돈 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얼마가 들어올 게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쓴다고요. 몇 달 모아서 해외여행 좀 가려고 모을 수는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쓴단 말이에요. 내가 쓰든 자식한테 주든. 그럼 이게 결국 시장에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지 않고 연금제도가 박살났다라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각자도생을 해서 내 노후 내가 100세 죽을지 120세 죽을지 모르는데 이걸 그때까지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노인 인구가 20%, 이제 고령 사회가 20%가 기준이잖아요. 고령 사회가 됐는데 그 노인 또 40%가 될 건데 그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안 돌아갈 거고 망할 거예요. 가장 최근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가장 최근에 자가주택이 있으신 노인분이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위 영양 문제로 돌아가셨어요. 자가주택이 있으신데요. 결국 부동산에 과잉 매몰돼야 되는 그 자금들이 회전을 못하게 되면은
그 돈 전체의 영향력이 1도 행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이 짱짱하게 금액이 얼마가 됐던 좀 40%든 뭐 몇십 프로든 짱짱하게 계속 나오면은 소비가 생기는 건데 지금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중국이랑 한국이 부동산 자산에 돈을 많이 넣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그 돈이 안 도는다 보니까 GDP 내 민간 소비 비중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고 소비가 도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구축해놨고 한국은 그게 돌지 않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은 큰 티가 안 나가지고 마치 천년만년 그 부동산 공화국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피크아웃의 그 바로 임계치 찍은 전조 증상이다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뭐 마지막 멘트로 아까 연금 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너무 그 엄청난 말 연금계에서는 쏟아내셔서, 부동산 자산은 재산으로 안 보더라고요. 금융소득만 노후소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는 지금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피그스 국가 경제 위기 때 그때 부동산 처분한다고 나왔었는데 이제 성 같은 데가 서울에 있는 마포구 아파트보다도 훨씬 쌌으니까 이제 지금 뭐 개별 주택들은 말도 못하는 수준이고. 근데 전 세계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인구 침체기 저성장기에도 유지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서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아, 제가 10월 8일에 있었던 KBS 행사에서 그 마강래 교수 팀이 그 복합계 모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장률, 인구, 그다음에 GDP, 그다음에 지출, 경제활동 이런 여러 6개 팩터를 동시에 돌려가지고 복합계 모형을 갖고 계신데 거기서 그 모형에서는 주택 가격도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그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발표를 일부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표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큰 정보를 담고 있군요. 네, 엄청난 무언가가 모형에, 그 모형에서는 인구가 아시겠지만 2070년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4천만 대가 떨어지는데, 투자를, 거기서도 GDP 1% 투자를 솔루션으로 내요. GDP 1% 투자를 어떤 도시에, 서울에, 수도권에, 지방에 했을 때, 세 가지 경우를 했을 때 인구 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담은 연구를 모형화한 건데, 당연히 투자를 지방에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인구 증가가 있었고 서울에 GDP 1%씩 30년을 투자했을 때 인구 증분이 8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은 한 300 몇십만 명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돌리고 보면 주택 가격은 이제 차마 데이터로 못 보여줬다는 건데 인구가 22% 빠지는 거는 데이터로 보여주고 주택 가격을 데이터로 못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사석에서 뭐 만나뵙게 되면은 물어볼 요량도 있는데 그분이 또 도시 구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또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피크아웃 코리아 시대의 세이브 코리아를 위한 그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아마 부동산 가격은 진짜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저희가 뭐 문제의식 전 충분히 갖고 있고 저는 보건복지부는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고 20 몇 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제가 국민연금에 이렇게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는 이유는 이 국민연금이 단순한 노후 소득의 문제를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나 어차피 이거 망할 거 나 그냥 내 연금 돌려줘 이거 없애자 이런 얘기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저는 희망을 봤는데 국민들이 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정말 뭐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전문가 뺨치는 솔루션을 내더라. 그러니까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이걸 잘 갖고 가는 쪽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너무 흡족하고 또 충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첫 번째 주제가 국민연금인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서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주제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인터넷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망한다 등등 매우 피상적으로 얕은 층위로만 접근을 했었던 게 그동안의 전반적인 분석이었고 연금 고갈되니까 망합니다 이러면서 공포론이 조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 현업에서 그 최선단에 있는 전문가 풀들은 연금 고갈이라든가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답을 이제 우리 같은 저희 채널도 그렇지만은 뭐 저 역시 다른 유튜버들이랑 연대해가지고 이거를 더 바이럴 시키고 이 주제를 확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 코리아를 오지 않게 막기 위한 그런 시도로 짧게 시작을 했는데 첫 영상이 어떤 결과로 저희 채널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배우고 느끼고 여러 부분이 있으셨다면은 다른 이제 많은 채널들로 바이럴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나오셔서 그 연금 제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토론이라든가 또 심도 있는 그런 발언을 해주신 김은찬 교수님이랑 유원중 그 기자님께는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채부심 구독자분들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세이브 코리아를 위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